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크게 움직였던 최근의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은 제한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고점 부담감에 장중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미증시의 훈풍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이후에는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현재 시간 0.25% 오른 5,3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부진하면서 전체에서 상승 종목이 더 많음에도 0.94% 내린 1,1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사상 최고치의 턱 밑까지 상승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5,359포인트 선까지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미증시 기술주 훈풍에 탑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고점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오름폭을 상당 부분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상승 출발하면서 1,140포인트 선 가까이에서 터치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받으면서 하락 전환이 이뤄집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서는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시간 2,200억 원 넘게, 기관이 3,700억가량 강하게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그간 강하게 사들였던 개인 같은 경우는 7,000억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이틀 연속 이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팔자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홀로 2천억 원 가까이 강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고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매물 받아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순매수하면서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와 위안화가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투심도 돌아오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는 환율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 0.1% 내린 1,45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치맥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 달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를 공식 출하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설 연휴 직후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 도입될 HBM4 12단 제품을 대량으로 출하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보도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구매 주문을 받은 제품들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물량들이 이르면 이달 셋째 주 공식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HBM4는 엔비디아가 요구한 모든 기술적 성능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올해 HBM4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23% 내린 8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0.06% 오른 16만 6,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에서 창사 이래 최대인 7,900억 원 규모의 전력기기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유럽 송전망 운영사와 약 7,87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및 리액터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전력기기 기업 중 단일 프로젝트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업계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의 765kV급 초고압 변압기의 대규모 공급을 체결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조현준 효선 회장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고 조 회장은 AI 및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가 이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 됐다며 효성중공업 멤피스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전력망 안정화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간 효성중공업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 1.71% 내리면서 235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산 항공기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항공무장 국산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우주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MOU를 계기로 KF-21과 FA-50 등 항공기 플랫폼의 항공무장을 체계 통합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며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항공무장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손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공대공, 공대지, 지대공 등 다양한 미사일 개발 과제를 수행 후 당사 역량과 한국항공우주의 전투기 체계 종합 역량 시너지로 국산 항공무장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분기에 실적 부진이 발표되면서 오늘 6.62% 내린 111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방산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내리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0.74% 내리면서 16만 1,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 전체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고점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증가했고 투자 대기 자금도 여전히 높은 만큼 반등 기대감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변동성이 이제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극심한 변동성, 급등과 급락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어제도 이제 조금씩 이번 주에는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우상향의 방향성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연휴를 앞두고는 어쨌든 계속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안정성 속에서 포트를 잘 조정하시거나 수익 실현할 것들은 미리미리 좀 매도를 하시는 경향이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요. 자, 이웃의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강합니다. 주말 사이에 타카이치 총리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관련 선거 결과 결국에는 타카이치 총리의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러면서 엔화 약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선반영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엔화 강세 모습도 나타냈고 우리 시장도 엔과 좀 동조가 되면서 환율도 좀 안정되고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이 출렁거림이 확실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연휴를 앞두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청자분들이 꽉 붙들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와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지 이러면서 뭔가 시너지가 나고 HBM 반도체 쪽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청자분들 많이 들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요즘 뭐 하는가 계속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 뭐 앞서서도 저희가 소식을 좀 전해 들었지만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에 빠르게 공급한다, 뭐 설 연휴 이후부터 공급 시작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삼성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죠. 오늘은 또 SK하이닉스가 역시 설 연휴 이후부터 HBM4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그런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HBM4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베라 루빈이 급하다는 얘기겠죠. 베라 루빈에 HBM4가 들어가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HBM4가 빨리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반증일 겁니다. 결국에는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동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HBM4 출하가 가능하다. 뭐 이게 엔비디아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4겠죠. 이러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HBM4를
처음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견들,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형성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가 한 발 더 치고 나가는 건가?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2월 5일에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젠스왕 CEO와 따로 만났답니다. 그 전에 저희 한국에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젠스왕 CEO가 깐부 회동할 때 최태원 회장이 없어서 왜 그랬나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근데 따로 만났네요. 2월 5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역시 이번에도 치맥 회동을 했답니다. 한국식 치킨집 구구치킨이라는 데서 치맥 회동을 하고 그 뒤로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찾아보니까 SK하이닉스도 역시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된 HBM4를 공급한다, 납품한다라는 한 언론 보도 오늘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긴 하니까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다다음 주 정도면 본격적인 HBM4가 공급될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첫 타자가 될까 생각했는데 역시 SK하이닉스가 여전히 HBM 시장의 1위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반론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가 빠를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 HBM4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HBM3E까지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고 시장의 지위도 굳건한 상황이었는데 HBM4가 되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공급 납품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았다라는 거죠. 초격차 이야기만 항상 삼성전자가 하지만 이것을 어쨌든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빠르게 따라잡았다라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빠르게 따라가서 역전을 시키자. 선당공적으로 최고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배팅을 거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산화로 로직 베이스 다이를 활용을 하면서 자체적인 파운드리에서 제작한 베이스 다이를 활용하고 여기에다가 원시 나노 D램을 활용해서 SK하이닉스가 HBM4를 만드는 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치고 나가는 전략을 제시를 하고 적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 고속화시키고 신호나 전력도 집적도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이게 어쨌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금 중론입니다. 이러면서 최대 속도가 11.7 기가bps까지 출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어쨌든 지금 HBM 시장에서 선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수율도 쫙 맞춰주고 공급도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SK하이닉스는 펼치고 있습니다. TSMC의 베이스 다이를 활용을 하고 삼성전자는 아까 원시 나노 D램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는 HBM4에서도 원비 나노 D램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결국에는 빠르게 양산을 해서 물량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우위에 선점해 있다라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아무래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비 D램 그래도 원비 D램 활용을 해도 속도가 결국에 11.7 기가bps로 삼성전자의 HBM4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단은 결론입니다. 이러면서 다음 HBM4E부터는 SK하이닉스도 원시 나노 D램으로 전환할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초기 수율을 맞추는 게 삼성전자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결국엔 HBM4에서 승부처 중요한 것은 베이스 다이를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수율이 나오는가 있고 결국엔 패키징을 또 잘해서 이것도 역시 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HBM4는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신호의 무결성이나 전력 자분 관리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베이스 다이를 어떻게 신호 중계 전력 분배의 핵심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패키징을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로 잘할 수 있을지가 경쟁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가 HBM4 초도 추정 물량에서도 거의 최대 65%대까지 SK하이닉스가 장악을 할 것으로 보고, 그 뒤를 어쨌든 삼성전자가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최대 35%까지는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지금 한 언론에서 마이크론이 이번에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4 못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면서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물량을 차지할 수 있을지, 어쨌든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을 뛰어넘는 수준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린 아까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성능을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수율을 맞춰주느냐 중요하겠고요. 공급도 중요하잖아요. 공급을 빠르게 만들어줘서 엔비디아에 공급해주는 것도 역시 성능과 공급망 이 두 개를 다 갖춰야 결국에 HBM4 시장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지금 안정적인 SK하이닉스가 우위일 테지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분발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반격의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시너지가 오히려 좀 나타나면서 다른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HBM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치열한 선의의 경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주주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중요할 거다라는 걸 한번 저희도 계속 모니터하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최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아틀라스는 연속 공중 제비와 벡텀블링, 빙판길 보행까지 흔들림 없이 수행한다. 하지만 핵심은 동작의 화려함이 아니다. 도약부터 공중 자세 제어, 착지 충격 흡수와 균형 회복까지 전신 제어가 끊김없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건 성공 장면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까지 함께 공개하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기술이 안정 단계에 진입했음을 드러냈다. 영상이 공개되자 놀랍도록 인상적이다. 실패 장면까지 공개한 게 진짜 멋지다 등의 반응도 쏟아졌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다. 아틀라스는 안전성과 품질 효과가 검증된 공정부터 현대차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보여주기식 로봇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자,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테마 골라보고요. 여기에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박근호 위원이 선정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전고체 관련된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전고체,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이제 올라오려다가 또 쉬어가는 모습, 올라가려다가 어쨌든 한번 불은 붙긴 했는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전고체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부를 때 다른 단어로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네. 따로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을 때는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전기 자동차의 화재로 인해서 안정성이 대두가 됐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 좀 약간 움직이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현재 자동차 기업들은 그렇게 반기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셀 업체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셀 업체에서 만들기도 힘들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게 굉장히 좀 급선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대적인 효율을 나타내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고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그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부피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피 그다음에 무게 효율 이게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리튬 배터리 대비해서 한 40% 정도 효율이 향상됐다라는 부분은 뭐 전고체 배터리가 왜 꿈의 배터리인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지금 로봇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로봇이 이런 것도 조립을 할 수 있다고? 로봇이 이런 것은 절대 조립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맞죠. 근데 이게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건 로봇 대체를 하고 로봇이 도저히 적응하거나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부분은 부품이 로봇에 맞게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장 같은 데서 자동화 라인에서 이제 로봇의 역할이 얼마나 커질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아직은 사실 뭐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좋고 에너지 밀도도 좋고 효율도 좋고 부피 대비해서 굉장히 지만 가격은 굉장히 비싼 좀 단점이 있다. 이게 이제 로봇에 적용될 때는 가격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 배터리 쪽에서 뭐 분리막, 뭐 전해액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고체가 대신하기 때문에 이 분리막과 전해액 기업은 상당히 모멘텀은 뭐 다운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고체 관련해서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여러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뭐 차에도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로봇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논리구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전액 분리막 이런 업체들은 조금은 저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전고체 관련, 배터리 관련 종목은 뭘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개별주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 네. 텐데요. 원준이라는 종목을 좀 원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원준이 이제 상장되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네. 5분의 1 토막이 이제 난 상황이긴 한데 원준이 왜 이 전고체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기업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것들이 생겼을 때 이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니네 기업이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있어?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선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고체 배터리 선두 기업인 이제 퀀텀 스케이프에 네. 열 처리 장비를 좀 납품을 한 적이 있었죠. 일단 이 원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리튬 배터리에서도 열 처리 장비를 주로 만들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도 연결이 돼서 리튬 쪽에서의 어떤 그 레퍼런스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기업들과의 이제 거래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포스코 퓨처의 뭐 SK, 삼성 SDI 우리나라에서 좀 내노를 하는 주요사들과 이제 협력을 했던 부분들이 이 전고체 부분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원준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화학 기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한농화성인데요. 한농화성 하면 이제 좀 약간 기업 이름이 좀 약간 옛날 기업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학 기업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하는 황화물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또 미국의 퀀텀스케이프가 하는 산화물계가 있고 고분자계 세 개가 있는데 황화물계는 이제 삼성이나 도요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나 도요타가 많이 하고 이 산화물계 같은 경우 퀀텀스케이프, 그다음에 고분자계 같은 경우 소형 기기에 적합한데 이 한농화성은 이제 이 고분자계 관련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소형 기기에 적합하다. 이제 로그법사에 들어가기 좀 약간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좀 떠오르실 거예요.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왜 이제 고분자 전해질이 시장에서 좀 떠오르고 있냐면 공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던 공정을 이 고분자계를 쓰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똑같은 공정과 장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고분자계가 지금 약간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한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농화성과 원준 두 가지 전고체 관련,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을 봤고요. 그러면 탑픽을 봐야 될 텐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역시 떠오르는 종목이 있긴 한데 탑픽은 네. 뭘로 볼까요? 네, 약간 답정너식의 어떤 그 종목 선택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전고체 쪽은 그동안에 이제 로봇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현대 자동차 때문이고 현대 네. 자동차와 같이 하는 건 삼성 SDI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네. 붙여 나가면 뭐 당연히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답이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틀라스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을 5kWh 정도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자동차에는 우리가 보통 한 중형차 기준으로 한 70에서 80kWh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그러면은 뭐 전기차 대비해서 용량도 굉장히 작고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로봇은 이제 교체하는 배터리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이 규모를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봇 배터리 관련돼서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를 좀 갖춘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했었고요. 네. 이 삼성 SDI가 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조금 로봇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분기죠. 25년도 4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이제 보상금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ESS가 견인을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1분기에는 이 보상금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은 좀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이 가장 중요한데 작년 4분기 한 40% 정도밖에 안 됐죠.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건 무언가를 만들지는 않는데 고정 비용을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최소 70% 이상을 올라줘야 되는데 일단 1분기에 가동률이 50% 넘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는 2분기 얼마 안 남았죠. 70%까지 네.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8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으로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도 체크를 해보면서 그리고 4월쯤에 이제 실적을 발표할 텐데 그때는 실적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보고 좋은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뭐 배터리 관련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ESS 쪽을 보겠습니다. 자, ESS 최근에 시장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 온이나 ESS 쪽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의
실적 개선과 이게 빠르게 실적에 반영될 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테슬라 실적을 봐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하는 걸 봐도 그렇고 네. 지금 자동차보다도 ESS 쪽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을 이제 일론 머스크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규모는 작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성장률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ESS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현재 ESS 시장 규모가 현재는 한 25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작년 정도에 250억 달러 규모였었는데 이게 이제 연평균 한 19% 정도로 성장을 해서 2036년도에는 6년 정도 뒤에는 한 940억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 시장 전체에서 이제 규모를 보면 배터리 시장이 아마 100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전기차 쪽이 한 85 정도 되고 이제 ESS 쪽 15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ESS 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단어를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태양광이 있으면은 ESS가 없으면 이게 사실 효율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밤에는 이제 전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낮에 생성됐던 전기를 ESS에 담아놓고 그걸 이제 밤에 이제 그걸 송출을 하는 거죠. 다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ESS 시장의 83%, 5% 정도가 다 중국 기업입니다. 네, 상위 1등서부터 7등까지가 다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뭐 SK, 뭐 LG, 삼성 합쳐도 한 5%가 아마 될까 말까 하는 정도 상황인데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 쪽의 점유율을 뺏어오면 되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이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논 차이나 시장에서 조금 더 성장을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어쨌든 중국의 ESS, LFP를 조금씩 이제 배제하는 정책들이나 기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종목들로 좀 체크해 볼까요? 뭐 ESS 관련 종목 뭘로 처음 해볼까요? 뭐 상징적인 종목 두 종목 간단히 좀 먼저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장주 당연히 LG 엔솔입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매출 영업이익 감소를 ESS 쪽에서 어떤 메꿔가고 있는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SK가 미국 쪽의 기반을 지금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LG는 먼저 그거를 만들어 놨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NF, 이제 얼마 전에 ESS 관련 LFP 배터리 관련 주로 시장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앞으로도 가장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적자폭을 소폭 줄였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현지에서 이제 LFP 양극재 양산을 도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 중에 가장 유일한 기업은 LNF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공장도 갖고 있고 미국 쪽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LG 엔솔 그다음에 LNF가 가장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NF와 LG 에너지 솔루션 뭐 대표적인 ESS 관련 종목이고요. 그러면 탑픽으로는 뭘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의원님? 탑픽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시스템이 어떤 걸 하는 기업이냐면 ESS 보면 우리가 보통 컨테이너 같은 모양이 이제 생각이 네. 나실 텐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빼고는 다 하는 게 이제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제 알루미늄 캐스팅, 다이 캐스팅 하는 기업인데. 일단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냐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수주가 좀 있었죠. 어느 기업이다라고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1조 9천억짜리 ESS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국내 LFP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다. 당연히 LG 엔솔일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진 시스템은 그동안에 삼성이랑 SK랑 관계가 있었는데 LG 엔솔의 그 ESS와는 관련이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LG 엔솔을 콕 집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100% 확률의 LG 엔솔이죠. 그래서 LG 엔솔과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배터리 이제 ESS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분들 계약을 하면서
뭐 모듈이나 아니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것도 다 이제 서진 시스템이 만들죠. 그래서 앞으로 ESS가 시장에서 조금 더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슈화가 되고 서진 시스템이 가장 실적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가장 많은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서진 시스템을 픽을 해봤고요. 네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를 이제 매수가로 좀 정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500원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ESS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LG 엔솔과도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서진 시스템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잘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전략,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1000포인트 넘게 급등했지만 국민주로 불리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랠리에서 비켜섰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3년 전 3.53%에서 1.48%로 축소됐다. 연초 이후 주가 흐름도 지수와 대비된다. 네이버는 1%대 상승에 그쳤고 카카오는 7% 넘게 하락했다. 고점 대비 낙폭은 더 크다. 네이버는 2021년 최고가 대비 46% 낮은 수준이며 카카오는 67% 가까이 밀렸다. 수급도 부담이다. 이달 들어 기관과 외국인은 두 종목을 각각 수천억 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개인만 7,9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다. 실적은 개선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카카오 역시 영업이익 급증이 예상된다. 그러나 AI 수익화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개인정보 관련 논란까지 겹치며 주가 반등 동력은 제한적이었다. 증권가는 실적 개선만으로는 박스권 돌파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주가를 움직일 결정적 계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300선은 코스피가 유지하고 있는데 강보합권 수준까지 상승 탄력이 또 많이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락 전환 약보합권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SK하이닉스 0.4%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 중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1% 넘게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적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할 것 없이 전부 다 2에서 많게는 6%, 7%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닥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봐도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좀 매도를 하십니다. 6천억 원 넘게. 지난주에도 많이 매수하셨던 것에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오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은 큰 폭의 매수는 아니지만 지금 한 550억 원 정도 일단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크게 흔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네요. 지난주에 많이 샀는데 조금의 반전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온도를 느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자, 지금 건설주들, 현대건설은 이미 원전 때문에 출발해버렸고, 그렇죠. DL 대림 쪽도 이런 네네. 좋은 흐름을 받고 있고, 대우건설까지 지금 또 원전의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주 중에서 원전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렇게 네네. 세 개 업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대우건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 2007년도 IMF 이후에 주대우가 분할이 되면서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29,000원까지도 갔던 주식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승자의 저주다 해서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결국은 재매각을 하고 또 주인 없이 헤매고 있다가 바로 제 기억으로는 2020년인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 당시 때 중흥건설이 소위 이 뭐라 그럴까요?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되고 나서 상당히 뭔가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가 너무 컸던 거고 그 당시 때만 이제 잠깐 주가가 올라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나름대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미 있게 반영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네. 전격적으로 4분기 소위 말하는 큰 목욕을 하는 빅베스를 네, 단행을 했죠. 빅베스를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갈까 그러는데 부실적인 요인들을 다 떨어냈다라는 거다. 네. 이런 회계적인 용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10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제 부실 덩어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회사 측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수주 18조 원이라든가 그리고 매출 8조 원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원전과 관련해서도 체코의 추가 원전이라든가 또 베트남 신규 원전 수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추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나도 원전주야라는 식의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단 한번 연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으로요? 여러분들.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네. 있는데 연봉을 보시면 아까 길게 말씀드렸던 보시죠. 것처럼 이 당시 때가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이제 인수하면서 뭔가 기대감들이 커졌던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29,000원이 넘어갔던 흐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논란들이 이루어지고 실적도 부진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재매각을 하고 또 산업은행으로 넘어갔다가 상업펀드에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바로 이제 9,000원까지 넘어갔던 자리입니다. 중흥건설에서 인수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장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이제 연출이 됐는데 이 월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가 이제 여기서 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웬만한 종목들은 액면가가 500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액면가가 100원인데요. 이건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원짜리가 이제 7,000원 됐다고 그래서 이게 비싼 게 아니란 얘기죠. 네. 그리고 실적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요 9,000원 정도에서 한 번은 부딪힐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건설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대우건설을 이제 액면가 5,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흔들릴 때마다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빅베스도 단행을 했고 새로운 목표도 제시를 했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몰랐네요. 저도 액면가 5,000원인지 몰랐어요. 예. 대우건설이. 예.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달리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떨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좀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요즘 또 건설주들이 원전 모멘텀 받아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예, 현대건설, DL, ENC 이런 거 따라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좀
좋은 자리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건설 오늘도 24% 넘게 상승 중이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이마트입니다. 이번 주에 또 이런 유통주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정부나 여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 쿠팡을 어쨌든 그렇죠. 좀 대항을 하기 위해서 네. 새벽 배송을 좀 허용해줘야 된다. 다른 이런 그 기존의 마트들도 이마트도 오늘 잘 가고 신세계그룹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좋고 현대백화점도 롯데쇼핑도 좋고 네네. 이런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에 따른 반사 이익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 섹터가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또 필 반도체 지수만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어느덧 다우 지수는 5만 선을 훌쩍 넘어갔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다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으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IT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산업재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러면은 다우가 5만 이상을 가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한쪽으로만 우리가 물론 반도체가 주도 섹터고 업황이 좋아지고 하는 거는 충분하지만 그만큼 이제 다른 쪽도 관심 있게 매기들이 이동되는 그런 어떤 공기가 퍼질 수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측면으로 보고 그런 찰나에 쿠팡의 사태가 터졌고 정부의 지나친 규제 물론 휴일 의무제가 이제 평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쿠팡의 성장의 배경은 우리 국내 이런 유통업계의 손발을 새벽 배송 못하게 다 그렇죠. 묶어놨다라는 이러한 자성도 나오면서 이 새벽 배송에 대한 규제 또 일부에서는 지금 반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네네.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을 때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마트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하고 있죠. 네네. 객장의 어떤 리모델링을 토대로 해서 또 특히 이제 신용품 이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도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올해 예상되는 매출은 3.3% 증가하면서 3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9%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러한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20-30% 급증한다. 이건 뭔가 상당한 또 다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월봉상으로 바닥을 완벽하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충분히 이 대량 거래가 돌파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강한 저항을 돌파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현재가 이하 자리에서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9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이 다음 자리 요 14만 원과 17만 원을 한번 이번 구간에서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닐까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새벽 배송을 수혜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쪽도 저희가 안정적으로는 꼭 하나씩은 포함시키는 포트에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까요? 마지막 간단하게 세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도 지금 좀 이제 갈림길에 놓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가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지난 2월 3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리콘 응급제의 대주전자 재료와 맞물리면서 나노신소재도 CNT 도전제와 관련돼서 항공우주 소재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적단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CNT 쪽 부분과 관련돼서 이 카본 블랙 혼합형 파우치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요도 증가가 되고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 44% 이상 증가하면서 1,575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140억, 241% 급증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해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거래가 부족한 모습이니까 오히려 1차 목표가 8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7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요럴 때 7만 원대 초반 자리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월 초에 제시를 해주셨던 나노 신소재 일단은 견조하게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공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